네. 이거 저기 동영상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용량이 좀 많아서 아, 이게 뭐 한 3시간 하면은 거의 2기가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도 하여간 제가 신 대표님한테도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요. 예. 또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예. 그러면 서부 경남 공공의료 사례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할게요. 아직 들어오시지 않은 분이 몇 분 계신데 제가 퀴즈 머리 아픈 퀴즈 하나 낼게요. 지금 이제 서울에서 서울시장 그 선거 한다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 선거하면서 이제 지금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여론조사 대상을 유선 무선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무선으로 지금 모바일 시대니까 무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선과 무선을 섞어서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걸 또 몇 퍼센트를 하느냐를 가지고 뭐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제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일단 이 서울시장 선거는 어 18, 개정된 법에 따라서 19세 이상이면 다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유선 무선의 비율을 뭘 가지고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부산. 예, 부산. 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95대 5%가 아닙니까? 유선 음. 5%, 무선은 95%. 현재 서울시에 지금 전화를 사용하는 유무선 사용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여론조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아닙니까? 그 컨딩, 근데 안 했어요. 완전히 어디서 궁금해요. 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네. 그러니까 실제로 무선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네. 유선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을 가지고 비율을 정하면 가지고. 된다, 이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선으로 100% 해야 되나요? 무선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전국적으로는 한 7%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면 무선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무선 사용하지 않고 유선으로만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죠. 근데 서울은 95대 5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전에 그 대전 월평공원 관련된 그 공론화를 했었는데요. 월평공원에 이제 뭐 그 공원 일몰제 때문에 이제 공론화를 하는데 유선 무선 비율을 정하는데 대전시에서 이제 꼼수로 거기다 이제 개발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선을 100%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죠. 그죠? 유선으로 하는 사람들은 노인층들이 확실히 많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유선을 거의 사용하지 않잖아요. 더더구나 또 집에 있는 분들이 주로 유선은 집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게 표본의 대표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죠.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유선만으로 150명을 구성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공론화위원회에 결합되어 있는 인사들을 제가 일부러 연락을 해가지고 대전에서 야밤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이거는 어쨌든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단하고 새로 구성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시민단체를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해서 최소한 50%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 결국 그 공론화위원회를 중단시켰어요. 중단시키고 재구성했어요. 50%를 무선으로 섞어서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유선으로 했을 때는 아파트를 지차라고, 그 생태공원에 아파트를 지차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퍼센테이지가. 그런데 무선이 결합되면서 결과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안 짓고 거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바꿨어요. 그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전 월평공원은 지금 생태공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그 단체들이 저한테 막 상도 주고 그랬었어요. 그, 저도 상 주세요. 맞췄잖아요. 뭐 주실 어, 거예요? 그러네요. 신 대표님, 우리 신미영 선생님 퀴즈 맞췄으니까 뭘 상 주세요. 말씀이 없으시네. 상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유무선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어디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공정함이라는 것이 뭐냐, 실제로 이게 민주성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 그대로 이렇게 직관이죠. 그리고 그 직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누적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서부 경남 공공의료 공론화는 공공기관에서 주도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많은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진 사례이고 굉장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공론장을 이해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그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예, 말씀드리려고 하고, 특별히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은 공론화나 공론장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꼼꼼하게, 뭐 다는 아니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은 좀 꼼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그 내용을 들으시면은 이런 우리들의 그 상상력을 키우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30분, 가급적이면 한 3, 40분 내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분이네요. 그 서부 경남 공공의료 공론화는 뭐 우리가 2013년 진주 의료원이 폐쇄된 다음에 서부 경남 지역에 이제 그 공공의료기관이 없었거든요. 서부 경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그 진주, 뭐 그다음에 산청, 뭐 하동, 남해, 사천 이렇게 이제 5군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옛날에는 진주의료원이라고 하는 공공병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혜택을 보다가 홍준표 지사가 이제 돈만 먹는 하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폐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료 공백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이제 도지사가 된 다음에 이 공공의료를 어떻게 메꿀 것인지라고 하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됐고, 그거를 공론화를 통해서 공공병원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해 보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이제 이루어진 거고요. 이 공론화는 2019년
7월 달부터 2020년 7월 달까지 1년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진 과정이에요. 딱 1년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1년 동안 제일 처음부터 제일 끝까지 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같이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의 몇 가지 특징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론화 제안자인 경남도지사의 무간섭 원칙이 지켜졌다.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간 공론화 방안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론화 방식에 대한 창의적인 설계가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설명회 홍보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해서 구성을 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무작위 추출 같은 방법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자를 참여자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책 형성, 갈등 해소,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 정책 결정만 한 게 아니라 갈등 해소와 사회적 수용성을 애초부터 목표로 설정하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론조사 같은 단순 다수결 방식을 지향하고 토론을 통해 내용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니까 뭐 몇 대 몇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본다라고 하는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분한 논의 기간을 확보하고 시민사회와 논의 과정에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이었다. 보통 지금 뭐 수기형 공론장 해가지고 광주 도시철도도 1박 2일 뭐 이렇게 2박 3일 이 정도가 고작이잖아요. 근데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론화는 전체 기간이 1년이었었고 본격적인 논의 기간만 해도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한 달 반에 걸쳐 가지고 논의를 해서 시민 논의만 해도 나름대로 하여간 충분한 논의 기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발적 참여에 기초해서 이루어졌고 외주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외주를 통해 살수록 비용은 그만큼 많이 들죠. 참고로 신고리 오리고기 공론화가 58억이 들었습니다. 대입제도 공론화가 28억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광주 도시철도 공론화가 약 3억이 들었어요.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론화는 1년 동안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억이 채 안 들었어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자,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의 배경과 목표를 살펴보면 공론화는 2019년 7월 16일 경남도지사의 공론화 제안에서 2020년 7월 24일 도민참여단의 논의 결과 공공병원 설립 여부, 설립 후보 부지,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 공공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도지사에게 권고안으로 전달하기까지 1년에 걸친 활동 전 과정을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공론화를 제안하게 된 배경은 진주의료원 폐쇄 후에 공공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그거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부의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연계한 경남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공공병원의 필요성,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지역 간, 지역 내부 또 직업 간, 계층 간의 견해차가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공공병원은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할 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예를 들면 민간병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병원이 오면 손해라고 생각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따라서 갈등 해소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면서 공공의료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거를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론화의 과제와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현실은 공공의료가 취약하고 진짜 열악하거든요. 산청 같은 경우 뭐 하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간 지역 내에 그 공공의료 방안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었고 직업 계층 간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과제는 이런 다양한 이견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의료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을 하고 또 그렇게 마련한 그 내용들이 그 공론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수용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제는 갈등 해소, 공공의료 해소, 수용성 제고라고 정했습니다. 목표는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것이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도민건강 향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 목적은 서부 경남 5개 시군 공공의료 확충 방안 마련을 해서 도민 건강 수준 향상을 추진 목적으로 정했고요. 논의의 범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공론화를 하려면 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최적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논의, 공공병원 및 공공병원 외 확충 방안, 그 다음에 병원 설립 여부, 민간병원 지정 또는 위탁 등도 열어놓고 논의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 방식은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논의 결과는 공론화 협의회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앞서도 공론화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공공기관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현실화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 공론화를 통해 나온 내용을 제안문으로 그 권고문으로 작성을 하고 그것을 공공기관이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단계는 대개 한 5개 정도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몇 개의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안 및 협의죠. 제안은 경남도 지사가 제안을 했죠.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그런데 제안을 한 다음에 공무원들이 공론화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경역사를 선정하고 2박 3일 공론화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게 아니에요. 전혀 패스웨이가 달라요. 뭐냐면 제안을 한 다음에 이 제안에 기반해서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낸 집단들이 있잖아요. 조직들이. 그렇죠? 그 조직들과 사전 논의와 사전 합의를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 공론화에 대한 설계를 하려면 누구하고 가장 먼저 만나서 논의를 해야 될까요? 공론화 방안을 마련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제안이 이루어진 다음에. 네, 그거는 이해관계자들을 먼저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이해관계자들 중에서도요. 가장 첨예한 대립점에 있는 이해관계자들하고 먼저 만나야 돼요. 네. 그런데 그 이해관계자들하고 만나서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저희도 이게 공론이 제안 들어오기 이전에 공론화 그 TF라고 하는 것을 시에서 좀 주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석 달 정도 이해관계자 그룹들별로 뭐 버스 회사라던가 아니면 그 승무원 노조 그룹들도 여러 단위가 있어서 그런 부분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네, 그리고 이제 이용자 부분은 좀 빠졌던 것 같고 그래서 한 4개 정도의 이해관계자 그룹들을 네, 만나면서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의에서 함께 소통하는 부분 그런데 이제 명확한 입장에 대한 차이들을 또 이분들도 좀 긴장을 하시니까 선뜻 드러내지 않는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했는데
네, 그분들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필요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다시 수집 중입니다. 그 사전 논의를 하고 왜 여기다 사전이라는 말을 붙였냐면 지금 이제 우리 김윤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이 나와서 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큰 문제가 없죠. 근데 많은 경우에 실제로 그런 사전 논의를 통해서는 대체로 그 내용과 관련된 합의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예. 주로 사전 논의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 거는 주로 핵심적인 쟁점과 그 다음에 이 이후 과정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논의 방식, 핵심적인 쟁점이 도출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게 사전 논의를 통해서 사전 합의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사전 합의를 이제 그 우리가 그라운드 룰이라고 하잖아요. 향후에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풀어가자라고 하는 절차에 대한 합의예요. 이해하셨죠? 네, 네. 그런 다음에는 공론장을 설계해야 된다고. 이거를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자. 그래서 이 서부강남 같은 경우에는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여기는 사전 논의나 사전 합의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논의를 했다면 준비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 플러스 전문가들 또 이런 공론장 설계 그 자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결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공론장 설계 과정을 한 3개월 정도 가졌어요. 그래서 준비위원회에서 그 현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설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설계안을 만들어서 공론장 제안자한테 제안을 한 거죠. 이해 가셨죠? 예. 예. 그래서 이 공론장 제안자가 그 경남도지사죠, 말하자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제안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체계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논의에 누가 참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참여단이 필요하면 참여단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기타 등등에 관해서 이제 방향이 잡힌 상태에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론장이 구성이 돼서 토론회도 하고 합의문도 만들고 합의문도 전달이 되고 그리고 권고안도 만들어서 사는 과정이에요. 뒷과정은 뭐 일반적으로 하는데 한번 보세요. 19년 7월부터 해가지고 공론장이 발족하기 전까지 거의 5개월, 거의 8개월, 9개월을 사전 합의와 공론장 설계 과정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공론장을 제대로 잘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창의적인 설계가 성과물로 나오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서 체계를 구축을 하게 되면 이 체계에 대한 합의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겠죠.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에 체계를 구축했으니까. 그리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거예요. 한 1개월 반 정도. 이제 그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하여간 공론화 제안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사전 협의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경남도하고 도민운동 본부 간의 이견이 굉장히 컸거든요. 공론화 명칭, 뭐 필요성. 공론화 필요성 자체를 인정을 안 했었으니까 서로 이견이 있었으니까 공론화 대상.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병원 신설 여부를 포함해야 되고 공공의료 확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신설 여부는 이미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위치나 규모에 관해서 논의하면 된다라고 공론화 대상 자체가 달랐어요. 그다음에
민간병원 위탁을 포함시킬 것이냐, 공론화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다양한 쟁점이 확인이 됐어요. 사전 합의를 통해 가지고 협의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이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론화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경상남도는 준비위원회 논의 결과를 어떤 전제도 없이 존중하고, 공공병원 신설을 포함하고 공공의료와 관련하여 열어놓고 논의하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논의를 위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네, 대체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저처럼 공론장 설계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논의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서 논의를, 공론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3개월 동안 매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안을 구성을 한 거예요. 이거를 다른 데 같으면 이거를 용역해서 시켜가지고 용역이 이걸 했겠죠. 그죠? 근데 이건 공론화위원회, 준비위원회에서 실제로 공론장을 구성하고 설계하는 역할을 실제로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해가 가셨을 거고요. 그래서 공론장 설계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이제 실제로 준비위원들이 이해관계자들, 도민들 다 만나러 다녔어요. 중요한 그룹들. 그 다음에 이제 갈등 분석을 통해서 갈등의 구조,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실익, 주요 쟁점을 파악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역할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공론장 설계를 초안을 만든 다음에 다시 검토하고, 그래서 그 공론장 설계안을 작성을 한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공론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거죠. 이게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지역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간담회하고, 그런가 하면 갈등 분석을 통해서, 이건 갈등이 내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파악을 한 겁니다. 갈등 구조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런 공부는 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근데 갈등 구조를 분석을 해야만 쟁점이 무엇인지를 도출해낼 수가 있고, 쟁점이 무엇인지를 도출해내야만 의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갈등 구조를 파악하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요 부분 한번 보세요. 공론장을 이렇게 설계하는 거라고. 공론장을 어떻게 설계하냐면, 사안의 성격이 도민의 높은 관심과 자발성이 있단 말이에요.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발적 신청에 의한 공론장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확신이 들죠. 공론장 설계 방안이 무작위 추출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 신청에 의한 공론장 구성이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지역 간, 지역 내, 계층 간 갈등이 내재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갈등 구조를 반영한 인적인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주제란 말이에요. 공공의료는. 따라서 학습과 수기 과정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공론장 설계를 예상을 해야 되죠. 이게 모든 것이 2박 3일이 아니라고. 어떤 거는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공론장도 있고요. 어떤 거는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공론장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정보 제공 자체가 중요한 공론장도 있는 거라고요.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선호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 지역이 분열되거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선호 기반 의사결정이 아니라 합의 기반 의사결정에 기반한 공론장을 설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잡은 거죠. 그래서 사안의 성격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공론장 설계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공론장의 차기적인 설계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론장 설계안을 잡아가지고 이제 서부 경남에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
이 제안에 따라서 이제 이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도민참여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도민참여단을 이제 구성하게 되고 자문단, 뭐 검증단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제 검증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놓고요. 그러니까 의원단을 구성을 했어요. 형식적으로 둔 것이 아니라 의원이 그 직접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자, 그 이제 그 공론화 협의회를 발족한 다음에 이제 도민참여단을 구성을 하는데 도민참여단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조직 구성 및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공론화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내용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참여단을 구성하려면 그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 사안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반드시 소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대로 된 참여가 아니라고. 그래서 도민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도민들이 80% 정도는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도민 참여단을 모아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의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쟁점에 기반해서 제1의제 공공의료 현황과 주요 과제, 제2의제 공공병원 필요성과 설립 조건, 제3의제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할 수 있었어요. 쟁점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론화 프로세스 이제 의제가 정리가 되고 프로세스가 이렇게 그 대체로 진행이 됐습니다. 협의회를 발족을 한 다음에 이 협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이제 운영 세칙을 정한 다음에 도민참여단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모집하기 전에 5개 시군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도민참여단에 대해서 홍보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민참여단한테 학습 기회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6월부터 7월까지 공론 토론을 진행을 해서 권고안을 작성해서 지사한테 이제 제시한 건데요. 이제 도민참여단 구성을 한번 보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서부 경남 5개 시군인데요. 인구가 다 다르죠. 진주는 40만 명이에요. 사천도 거의 40만에 육박해요. 근데 산청은 4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하동도 그렇고 남해도 3만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5개 시군에서 도민참여단을 구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구 구성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동수로 해야 되나요? 인구 구성으로 한다면 왜 인구 구성으로 해야 되고 동수로 한다면 왜 동수로 해야 되나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다 민주주의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구 구성으로 하지 않고 왜 시군을 동등하게 처리해서 왜 20명씩 동등하게 5개 시군에 동등하게 100명으로 구성했을까요? 응? 이거는 있잖아요. 공공병원 확충이라든지 공공의료에 대한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기초지자체 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내용과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기반으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어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구성을 해야지 왜 5개 시군을 동등하게 처리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갈등의 구분선, 핵심적인 이슈가 나누어지는 구분선이 무엇인지를 기반으로 해서 동등하게 처리를 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거는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 간에 평등한 대우가 필요한 거죠. 예.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대충 이해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참여단 구성에 있어서는 이제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왜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어떤 경우에 무작위 추출을 하고 어떤 경우에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사람을 구성해야 될까요? 그거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어떤 경우에 자발적인 참여자를 중심으로 시민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경우에 무작위 추출 같은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누가 한번 그럼 제가 조금 더 쉽게 그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그 이렇게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샘플링은 무작위 추출을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무작위 추출을 하는 게 맞죠? 왜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잖아요. 그건 투표권이니까 그거는 네. 원초적으로 그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무작위 추출로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춘천과 같이 공공버스 관련된 문제다. 버스 공영제와 관련된 문제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무작위 추출로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예요? 버스 이용 경험이 없거나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 그 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오류가 생길 수 있겠죠.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적 이해관계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체감 수위가 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가 하면 굉장히 절박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의 질적인 농도에 명확한 차이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동등하게 처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관계의 질적인 차이가 명확한데 그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가 진짜로 코미디 같은 게 뭐냐면 지금 그 원전 관련해 가지고 절박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전 지역 주민들. 특히나 신고리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원전 재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의해서 생사가 걸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뭐 건설 회사라든지 주변 지역 주민이라든가. 그죠? 그런데 그거를 그런 그 이해관계의 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그 데이터베이스 제공하는 3사한테 그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무선 전화 받아가지고 무작위로 돌려가지고 추출을 했다. 이거 완전히 코미디죠. 이해관계의 질적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김 선생님 구미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포함되는데 이게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내용 참여만 중요한 게 아니야. 참여 민주주의하고 수기 민주주의하고 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수기를 왜 합니까? 수기를 왜 해요? 왜?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내용의 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공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공론이라고 하는 거는. 공론의 수준을 높여야만 그 대상자인 국민들의 복지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하향평준화 시키는 게 아니라 논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수기를 하는 거예요. 만족도를 높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뭐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발성이에요. 자기 문제로 느끼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무작위 추출을 아무 문제나 해버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 2018년에 교육제도 개선 공론화를 하는데 나는 애들도 없어. 나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나보고 번호 뽑혔대. 올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국민인데 하면서 가죠. 그런데 가서 졸아요. 아무 관심이 없어. 그 공부한다고 그 복잡한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난 몰라. 45대 50인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야. 완전히 코미디죠. 따라서 사안의 성격에 맞게끔 사안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안의 성격에 맞게끔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 모든 그 문제와 관련된 모든 시민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돼요. 그렇죠?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내가 싫어서는 안 갈 수 있지만 내가 몰라서 안 가는 경우는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도 이 홍보하는데 굉장히 심지어는 저기 ATM 기계 같은 데까지 다 붙여놨어요. 다. 하여간 지역 방송 그런 거는 물론이고 온라인 방식 같은 거 다 동원을 하여간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나중에는 길거리 홍보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하여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목표는 최소한 80% 정도가 알게 되면 나머지 20%는 그 80%에 의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대충 예상해서 100%를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도민설명회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골고리 다니면서 했죠. 이렇게 안내 브로셔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도민참여단을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성별 한쪽성이 60%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령 같은 경우인데요. 춘천이나 경북이나 이런 데 보면 오히려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노인 인구, 그러니까 인구 구성비를 그대로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은 좀 보완을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점이에요. 노인 정책에 관한 거라면 노인들 인구 구성을 그대로 반영해도 좋지만, 예를 들면 젊은이를 위한 정책을 기획을 한다라고 하는데 인구 구성비를 그대로 반영하면 안 되겠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할 것인지. 그게 이제 이 서부 경남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워낙 많아요. 남해 하동 산청 같은 경우는. 근데 진주 사청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할 것인가 차이를 둘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젊은 사람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에서는 50% 이상이 전체의 70%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이 통계학자 자문까지 구해가지고. 어쨌든 인구 구성을 우리가 성별은 60%가 대체로 정해져 있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쓰입니다. 한쪽성이 60% 넘지 않도록 하는 걸. 근데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게 도민참여단 신청을 받으니까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니까요. 참여자가요. 100명을 뽑는데 1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왜 공론장에 자발적인 참여자를
가 바람직한데, 그러면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참여할까 걱정하잖아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입증한 거예요. 생활상의 문제고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 의료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자기 삶과 직접적으로,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잖아요.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실제로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인 경우에는 자발적인 참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관여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 부산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공론장을,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가지고 공론장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젊은이들이 온다고. 자기 문제라고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참여가 저조한 게 아니라 공론장의 주제가 실제로 삶의 문제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인지가 문제예요. 엉뚱한 주제 가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참여가 저조해가지고 문제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진짜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호도하는 거죠. 그래서 공론장의 주제는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특별히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료집 같은 것도요. 여러분, 자료집도 공론화 한다고 하면서 자료집을 찬성 쪽이 낸 의견, 반대쪽이 낸 의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참여자들한테 자료집을 제공을 해요. 근데 찬성 측은 자기네 주장 쭉 달고 반대쪽은 자기네 주장 쭉 달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그 양쪽을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집의 신뢰성이 생기지 않아요. 자료집은 양쪽 상황을 모두 아는 사람이 가장 일반적인 내용을 작성을 하고 이 내용에 이견이 없는지를 확인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을 확보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자료집 자체도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민 토론회는 4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했어요. 네, 토요일 날 했고요. 참여율이 100명 중에서 거의 뭐 90% 이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일반인들이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주제잖아요. 공공의료가 무엇이고 내부 기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데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결정을 해요.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문제라고 인식하는 순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논의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이런 것을 확인한 거예요. 사람들의 적극성과 충분한 논의 능력, 정보 파악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도민 토론회는 의제 제안, 발제 및 토론, 질의응답 뭐 쭉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여태까지 공론화라고 하는 것에서는 의제 제안, 발표, 질의응답하고 분임 토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표로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체 토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논쟁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분임 토의에서 해야 될 거는 찍찍찍찍 포스트잇 가지고 찍찍찍찍 붙이라고 하는 것을 분임 토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임 토의에서 실제로 해야 될 거는 실제로 논의를 하면서 쟁점을 다시 한번 도출해내고 그 쟁점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논의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온 쟁점에 관해서는 전체 토의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논의를 하면서 어쨌든 인식의 범위를 훨씬 더 확장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토론과 논쟁을 이끌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과정이 없으면요, 특히 갈등적인 요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갈등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우선순위 정하는 것 가지고는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니까.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의 도덕성의 문제로 돌리면 안 돼요. 그건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이해를 제대로 표출하고 논의를 통해서 검증받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 없으면 사람들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논쟁 과정을 굉장히 철저하게 배치해야 돼요. 어렵더라도. 이 과정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논의 결과에 대한 합의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합의하면은요, 그럴듯하게 합의된 것 같지만 그 합의는 그냥 사상 누각이에요. 금방 부서져요. 우리가 신고리 오르코기 하면서 원전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자랑질을 막 했었어요. 원전 신고리 오르코기 하면서 공사 재개 여부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질문이 뭐였었냐면 원전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만 한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그 투표해가지고 몇 퍼센트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하여간 원전 지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결론을 냈어요. 그 결론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해요? 여러분 이 점을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결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정확하게 뭐하고 비례하냐면 그 논의 과정의 그 진정성, 그 논의 과정의 심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심도 있게 논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 결론을 그만큼 존중하게 돼 있고요. 어설프게 형식적으로 논의하면 그 결론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여간 그런 점들을 꼭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토론회를 배치를 해야지 되고요. 예, 여기 우리 박희선 선생님 이름도 나오고 여기 그리고 그 서부 경남에서 굉장히 또 하나 중요한 점이자 다른 분들도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운영팀을 짜야 돼요. 유명한 사람들 뭐 여기 이제 뭐 그런 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유명한 사람들 서울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 뭐 하려고? 그게 그 지역에 남나요? 그 지역에 남아야지 그 지역의 다른 문제도 그렇게 해결해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전에 훈련을 시켜요. 별것도 아니잖아. 뭐 퍼실테이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남기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구성해서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 해봤자 그 지역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민 토론회를 쭉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하여간 그 사람들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놀라워요. 과제를 도출하고 이렇게 논의하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어요. 실제로. 이 하나하나가. 네.
우리 지역에 필요한 필수 의료가 뭔지를 사람들이 도출해 낸다니까요. 어떤 병원이 들어와야 되는지, 어떤 항목들이 들어와야 되는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내요. 그 다음에 공공병원을 어떤 장소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많지만 적어도 어떤 조건이 우선시돼야 될 것인지는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중요하다. 의료 취약성 개선 효과가 중요하다. 이건 이제 다 그 진행할 때는 우리 신선호 대표님께서 아주 잘 진행을 해주셨어요. 이런 내용은 사람들이 그 구별해내고 판단을 한다니까요. 심지어는 병원 신설 후보지도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공공병원이 만들어지면 대학병원이나 보건소 간에 하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한다고요. 그 다음에 취약지역에 대한 보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 합의문. 4번에 걸쳐, 3번에 걸쳐가지고, 3일에 걸쳐가지고 쭉 논의를 한 다음에 하나하나를 이렇게 합의를 형성을 해나간 거예요. 내용적인 합의를.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합의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확정을 한 거죠. 그래서 합의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합의는 도민참여단 전체가 합의한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연명을 했잖아요. 100명의 이름을. 그래서 선호투표가 아니라 내용적인 합의를 형성해낸 거라고요. 100명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51대 49라고 하는 식으로, 또는 뭐 기껏해야 뭐 70대 30으로 선호투표로 결정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병원이 필요하냐 이런 거는 어쨌든 그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는 면도 있지만, 내용과 관련된 것은 논의를 하고 논쟁을 하다 보면 일정한 합의점이 형성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 이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출을 하고, 경남도지사는 도민의 명령으로 알고 그대로 수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평가를 몇 가지를 해볼게요. 도민이 정책 결정의 주체였던 공론장이었었고, 구성과 운영의 적절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었어요. 도민의 관심과 열정, 공론장 설계가 성공의 요인이었었고, 성공 요인을 잘 보세요. 공공기관의 중립성과 무간섭 원칙이 관철된 거죠. 그 다음에 핵심 이해 관계자 간 상호 이해가 사전 합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합의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사전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현실에 기반해서 창의적인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의 역할, 이해관계자의 역할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나 이해관계자가 와가지고 찍찍찍찍 얘기 토론회 몇 마디 하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논의 틀 안에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같이 섞여가지고 그 내용을 형성하는데 관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구성하고 형성하는데 관여를 해야 되는 거지, 이해관계자가 지가 아는 거 토론장에서 얘기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공론장 설계 과정에도 결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적인 논쟁을 중시해야 돼요. 이게 빠지면 그 논의는 별로 그렇게 희마리가 없어요. 물론 뭐 참여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가진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는 뭐 핵심적인 논쟁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지역 현안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쟁점이 있고 갈등적인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산적인 논쟁을 촉발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 논쟁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를 반드시 고민해야 된다. 그 과정을 여하이 어떻게 밟느냐에 의해 가지고 그 결론의 합의력은 결정된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국형 모델이 탄생을 한 거죠. 하나의 모델이. 그런데 이거는 서부 경남 모델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안은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에서 모델을 만드세요. 경북에서는 경북 모델을 만드세요. 저는 이 과정을 총괄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성을 확인했어요. 100명을 뽑는데 1000명 이상이 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공론장에서 높은 수준의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공론장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과제에 말씀드릴게요. 이 공론장이 지금은 서부 경남은 제안자가 도지사죠. 그런데 제안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스스로 제안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을 일, 우리 동네 일은 내가 제안자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을까지 공론장이 데려가야 되고 진행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돼요. 퍼실리테이터 정도가 아니라 미디에이터로서의 역량을 갖춰야 되고 도민 스스로 공론장을 제안하고 운영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제대로 된 생활성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수고하셨습니다. 좀 지루했죠? 자,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 때문에 아쉬움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질문 응답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일부러 좀 이렇게 설명을 조금 길게 했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정준주입니다. 제가 항상 그런 토론이고 이런 거 할 때마다 염려스러운 게 예를 들어 원전 문제든지 말이요. 어떤 주제를 하나 이슈를 갖고 할 때 예를 들어 모집한다든지 선정할 때 이게 한자에 또 상방 반대와 찬성 간에 쇠몰이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항상 염려스럽거든요. 아까 모집하니까 100명 모집하면 1000명이 왔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찬성 쪽에서도 막 쇠몰이하고 반대 쪽에 쇠몰이가 결국 그게 미쳐가지고 우리 100분 토론하듯이 늘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의 토론이라는 게. 그래서 서로 자기 주장마다 막 세대결로 가는 그런 위험. 혹시 그런 위험은 혹시 없었을까요? 공론장에서도? 있죠.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겪는 건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원래는 성별 연령뿐만 아니라 직업까지를 고려했었어요. 직업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정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표몰이라든지 극단화가 있는지를 대체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정 단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기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참여가 열린 공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안 되고 하면 기존에 보이스가 큰 사람들이 주도하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참여 기회를 열어주면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n분의 1밖에는 안 되고요. 그런 위험성은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검토했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오늘 박혜준 옛날 대표 네. 기억이 새롭게 나고 우리 변대. 아니 이제 그 말씀하시면 또 저는 다른 말씀이 네.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장은 큰 성과, 한국형 모델로까지도 성과로 내세우실 만큼 성공적이었는데 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작업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하는 아쉬움이 또는 서운함이, 박 대표님에 대한 서운함까지 함께 남습니다. 오늘 주신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론장 또는 공론장을 통해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갈등 해결, 인정, 우애, 그리고 협력이 생산되어야 한다. 또 그것은 처음부터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공론장 설계는 방법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다. 그리고 공론장은 이제 마을까지 내려가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가 제안자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적인 말씀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또 밤이 많이 늦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 똑같은 시간 7시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2차 우리 포럼에서는 자율적 공론장 구성과 운영, 공론장이 무엇일까에 이어서 이제 공론장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 것이 2차 모임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강길모 선생님부터서 정중규 선생님까지 23분 출석부 작성했습니다. 이 출석부는 2차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대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참석 신청자 그리고 김경훈 그리고 첫 번째 입장해 주신 강정환 선생님 그리고 첫 번째 퀴즈에 정답을 주신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질문과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김현정 선생님 두 번째 정답을 맞춰주셨던 신명 선생님까지 선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단체 사진 하나 찍도록 하지요. 박 대표님, 네. 컷 잡을 수 있죠? 네. 촬영을 해야 되나요? 아니 그거는 여기 그 기록도 돼 있어서 잡을 수도 있고요. 그 컷에서 하나 잡아내나요? 네. 그러면 자동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뜨면 되는데. 이 포즈로 통일하면 어떨까요? 어떤 포즈? 이거 많이 네. 맞죠. 필리핀을 아니 그 우리 미얀마. 미얀마를 위해서. 자, 하나 둘 셋 하면 자, 살짝 웃으시면서 공돈화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셋. 공론. 네,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그래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올려드릴까요? 네, 제게 PPT 보내주시면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한국 공론 포럼이라고 단톡방이 있는데요. 거기 혹시 그 참여 안 하고 계신 분은 거기 참여한다고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국 공론 포럼에서 같이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경자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소리 안 들려, 소리 안 들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김자쌤 하이. 네, 오래간만이네요. 네. 반가워요, 홍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예, 감사합니다. 또 봬요. 예, 또 뵙겠습니다. 우리 강정화 선생님 끝내 못 뵙게 되네요. 강정원 선생님, 글쎄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김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오늘 조금 아마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뭐, 그래도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워낙 대표님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졸리진 않았어요? 머리 또 아이고. 돋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아이고. 물론 그것이 나의 과거 상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뭐 정리해야 될 게 뭘까요? 아, 그 파일하고 PPT하고 네, 그러면 그렇게요. 그 파일에서 제가 전체 단체 사진을 잡나요? 예. 이거 파일로도 잡을 수 있어요. 아, 예, 파일로도 잡을 수 있고, 제가 또 사진 찍었으니까 사진 보내드릴게요. 예. 얼른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혜진 선생님, 잘 지내시죠? 아직 안 나가셨나?